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지난 시간 독일과 연합군이 집중적으로 대서양에서 전투를 벌였던 잠수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쭉 나눠봤었는데요. 오늘도 잠수함전의 역사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근식 교수님 그리고 태상호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2차 세계대전에서 이 잠수함들이 많은 활약을 했었습니다. 반대로 디젤 잠수함은 여기까지구나라는 한계도 명확하게 드러냈던 게 사실이죠. 2차 대전 말경에 태서양하고 태평양에서 전사한 유보트 승전이 5만 명이면 된다. 5만 명. 그 사람들이 유언이 있어, 유언. 이제는 물 위에 안 올라가는 잠수함을 좀 만들어달라. 올라가니까 죽어. 왜? 잠수함 기술보다 대잠전 기술, 잠수함을 잡아내는 기술, 공격하는 기술이 더 발전된 거예요. 그 교훈을 잘 기억하던 미국 사람들이 1954년도에 세계 최초의 핵잠수함, 핵추인 잠수함 만든 원자력 잠수함 노틸러스라는 배를 만들었는데 원자력 추인 잠수함, 핵추인 잠수함, 원자력 잠수함, 핵잠수함 다 똑같은 얘기예요. 추진원을 우라늄을 사용한다 그거예요. 근데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도 핵추진 이번 이후에는 핵추진 잠수함 얘기하자고요. 그러면 디젤 잠수함은 디젤 축전지 충전식 잠수함은 디젤 엔진을 돌려서 모터를 왱 돌려서 앞으로 가서 그게 축전하면 나중에 잠수했을 때는 전지로 모터를 왱 돌리는 거잖아요. 전기는 핵추진 잠수함이나 디젤 잠수함이나 마지막에는 전동기가 돌아가요. 전동기는 전기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하는데 그 핵추진 잠수함은 연료를 우라늄을 사용해 가지고 원자로를 돌려서 거기에 터빈을 돌린단 말이에요. 터빈을 원자로를 돌리면 아주 고열이 나와요. 네. 핵 분열을 일어나니까 그걸로 물을 끓여요. 네. 그 증기 고압 공기로 터빈을 돌린다고. 터빈을 돌려서 발전기를 돌리는 거예요. 그 전기를 바로 이제 추진하는 거지. 그러니까 핵잠수함은 수중에서 무한 작전이 가능하고 디젤 잠수함은 충전하기 위해서 계속 올라내렸다 한다 이거죠. 다양하게 쓰이죠. 굉장히 평상시에는 전기가 여유롭네요. 충분하죠. 그러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 저장할 필요가 없어요. 거의. 핵추진 잠수함은 돌아갈 때 그 전기를 바로 쓰면 되는 거고 디젤 잠수함 같이 축전지에 충전하는 게 없어요. 그럼 평상시에는 이 전기 그냥 버려요? 평상시에는 각종 장비를 다 작동하죠. 그냥 수전만 에어컨 하는 게 돌리고 아니에요. 그냥. 에어컨도 돌리고 공기 정화 장치 뭐 장비도 돌리고 서큘레이션 시키면서 뭐 이것저것 산소도 만들어내고 이런 다양하게 쓰이죠. 굉장히 평상시에는 전기가 여유롭네요. 충분하죠. 그렇기 때문에 생활 환경이 틀려요. 원자력 잠수함, 핵추진 잠수함은 물 속에서 있어도 그 대기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산소도 만들어서 공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리빙 컨디션은 천지 차이죠. 이 디젤 잠수함은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장비를 기계시키느라고. 근데 물 속에서 디젤 잠수함은 산소를 많이 쓰느냐 적게 쓰느냐부터 시작해서 전기를 많이 쓰느냐 다 따져요. 따져가지고 작전 안 할 때는 최대한으로 아껴야 돼요. 전기를 전기를. 아껴야 된다. 왜냐 공격받으면 도망가야 되니까.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아껴요. 특히나 그리고 저전기 이런 거 보세요. 최소한 축전지 충전을 70% 이상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작전을 그런 걸 잘하는 함장이 훌륭한 함장이에요. 전기 잘 아끼는 함장이 최고의 함장.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 유보트 같은 경우에는 제한된 자원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미리 계산을 좀 하고 그런 걸 잘 분배할 수 있는 함장이 최고의 함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말씀 주시면은 이 핵추진 잠수함은 그런 거 생각 없이 이 지금 바다 밖에서의 생활과 동일하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심지어 더 써준대. 전기에 관한 한 그렇게 네, 전기에 관한. 문 닫고 나올 때 불 켜고 나와도 돼. 그렇죠. 불은 전기에 관한 거죠.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 전기를 아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 활동도 제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누워 있는 사람, 걸어 다니는 사람, 당직 근무하는 사람 다 산소 호흡량 22리터, 25리터, 26리터 다 잘 통계를 내놨어요. 그래서 디젤 잠수함 탈 때는 과거에 유보트 같은 경우는
가서 운동하고 뭐 자기 건강하게 또 혼자 하면 요거도 먹어요. 요거 그렇죠. 너 산소 너무 많이 많이- 너무 많이 잡아먹어. 그래가지고 요거도 먹어요. 우리 예전에 배고팠던 시절에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진다라고 했는데 유보트나 잠수하면서는 아야 뛰지 마라 산소 없어진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이제 옛날에 있었죠. 저는 1,200톤짜리 잠수함 탔는데 요즘 후배들은 3,000톤 탄단 말이에요. 저하고는 뭐 호텔하고 여인숙 정도지. 그래서 요즘에는 얘기해도 좀 배가 아파요, 사실은. 요즘은 5성급 나 호텔에서 그런 배는 지내는군요. 진작에 타니 좀 작은 배 가지고 고생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이제 핵추진 잠수함까지 만든다 하니까 네. 그래 요즘 리빙 컨디션이 천지 차이죠. 핵 추진 잠수함이 그야말로 이 능력치를 보여줬던 전쟁이 이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전쟁이었죠. 예, 포클랜드 전쟁인데 1982년 5월 2일 영국의 처칠급 공격 핵 추진 잠수함 HMS 컨커러가 아르헨티나의 순양함 헤레랄 벨그라노를 어뢰로 격침시킨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 컨커러는 아르헨티나의 항공모함을 공격하기 위해서 포클랜드 제도 인근 해역에 전개를 해 있었습니다. 4월 30일 순양함 벨그라노를 최초로 탐지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도 사태를 좀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양국에서 외교적으로 노력을 했으나 실패합니다. 실패를 하자 공습을 통해서 무력을 과시하게 되죠. 영국 기동 함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르헨티나도 3개의 함대를 급발합니다. 참고로 벨그라노라는 함정이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건데 미군 해군 함정이었던 USS 피닉스를 아르헨티나가 1951년 구입해 온 함정입니다. 좀 구식 함정이에요. 얼마나 구식이냐 하면 1941년 진주만 공격 당시에 진주만에 있었던 바로 그 함정입니다. 그냥 이름만 인수하면서 아르헨티나의 영웅인 벨그라노 장군의 이름을 따서 함명을 바꾼 겁니다. 노후화됐다고 해도 6인치 함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시하지 못할 해상 및 육상 지원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벨그라노와 함께 움직였던 구축함 2척이 엑조세 대함 미사일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 이쪽에 2개 아르헨티나 전단이 있고 중간에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 영국 기동 함대가 있고 그리고 그 아래에 벨그라노와 구축함이 있었던 거죠. 잘못했으면 영국의 기동 함대는 위쪽에서 날아오른 아르헨티나의 함재기의 공격과 아래쪽에서 엑조세 미사일의 공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사실 아르헨티나 함정들도 공격을 할까 말까 하다가 기후가 별로 안 좋았었대요, 당시에. 그래서 벨그라노 남쪽에 있던 벨그라노 함대가 그러면은 서쪽으로 다시 철수해야겠다. 그래서 180도 변침을 하고 서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본토에서 그냥 격침시켜도 된다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공격 허가가 떨어지자 컨커러는 1982년 5월 2일 오후 2시 57분에 7초 간격으로 총 3발의 마크 8 어뢰를 발사합니다. 그 3발의 어뢰 중에 한 발은 함수에 한 발은 함미에 적중을 합니다. 함미에 맞은 어뢰가 치명타가 돼요. 3시 17분 얼마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뢰 발사한 지 불과 한 10분, 20분 정도 됐죠. 20분 정도 됐을 때 벨그라노의 함장이 퇴함 명령을 내려요. 퇴함 명령이 하달되자마자 거의 몇 분 지나지 않아서 함은 침몰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323명의 장교와 승조원이 전사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컨커러는 세계 최초로 실전에서 수상함을 격침시킨 핵추진 잠수함이 됐고요. 본국으로 귀환할 때 해적기를 개항할 권한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해적기요? 예. 그래서 잠수함이 귀환했을 때 해적기를 건 사진이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다라는 의미군요. 근데 이 핵 추진 잠수함의 등장으로 인해서 결국 대잠전의 판도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이 냉전 시대 당시에도 미국과 소련의 핵 추진 잠수함들이 숨바꼭질했던 사실이 또 드러나기도 했었죠.
그래서 냉전 시에는 미국하고 러시아는 경쟁한 게 핵무기 개발 경쟁, 핵무기 개발. 누가 더 막강한 핵무기를 개발해서 시험 발사에 성공하느냐, 누가 멀리 보내느냐 이런 역사 매일 시험 그거였다고. 폭격기를 누가 우수한 걸 만들어내냐 이게 시속 게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러시아에서 핵무기 발사 시험을 하면은 그 떨어지는 데 가가지고 파편을 다 수거해요. 미국. 그렇게 할 수 있는 잠수함 핵잠수함밖에 없어요. 물속에서 오랫동안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수중 추적 작전이 개념이 시작한 거예요. 잠수함 나가면 잠수함 따라다니고, 특히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은 SLBM이라고 하잖아요. SLBM 탑재 잠수함이라고 하는데 그 잠수함이 나가면은 인공위성을 딱 보고 있다가 나간과 동시에 따라다녀요. 수중 추적 작전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제 디젤 잠수함은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생기면서 이제 상대 잠수함을 추적 감시하려면 속력이 빨라야 되잖아요. 도망가려면. 최소한 1.5배의 속력으로 24시간 낼 수 있어야 돼. 저 냉전이 끝나고 나서 이 작전에 투입됐던 미국의 잠수함, 그 잠수함 요원들을 이제 전역했으니까 인터뷰해가지고 여러 사람 인터뷰하고 만드는 책이 더 브라인드 맨스 브러프. 우리가 이제 번역한 거는 그 장님들의 음모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수중 추적하던 작전, 그다음에 저 케이블을 도청한 작전 이런 게 다 묘사되어 있어요. 거기에 수중 추적하다가 그 책에만 나와 있는 게 냉전 시에 그 기간에만 19번을 수중에서 충돌했어요. 와. 러시아 잠수함하고 영국하고 미국하고 교호로 나갔으니까 러시아 잠수함을 추적 감시하기 미국 잠수함 대부분 했고 영국 잠수함도 가끔씩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딪혔는데 진짜 이렇게 부딪혔다고요? 부딪혔는데 정면을 부딪힌 사례는 많지 않고 그 밑에서 이제 심도가 틀릴 거 아니에요. 심도가. 그래가지고 따라오는지도 모르고 막 기동하다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마스터가 깨진 배, 통신 안대가 부러진 배 이런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얘기를. 왜? 상호 불법을 저지르다 했기 때문에 도둑질하다가 도둑님이 서로 들킨 거거든. 원래 잠수함은 평상시에는 상대 12L이 상대 영해의 12L이 이내에 들어가면 상호 통보해서 부상항에 대해서. 근데 부상하면은 상대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부 수집이 안 되잖아. 3L이까지 가서 다 이렇게 정부 수집 안테나 올려 통신 감청하고 케이블 도청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서로 도둑질하다 걸렸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전쟁이 이제 냉전이 다 끝나고 이제 고백한 거지. 그 책이 이제 뉴욕 타임즈에 연재가 되어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거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이거 못 찾아내면 어떡하냐. 이거 코앞에 바다 해변에 와가지고 이거 SLBM 발사하면 어떡하냐 걱정되니까 이제 이걸 감시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이제 음향감시 체제, 해저 음향감시 체제죠. 예, 맞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해저 음향감시 체계, 즉 소서스라는 감시 체계인데요. 500MHz 이하의 주파수는 해저에서 더 원거리까지 여러 층을 통과해서 탐지가 가능하다는 원리를 사용을 했고요. 초기의 소서스 시스템은 해저에 설치된 탐지 장치 그리고 그 장비를 내륙의 분석센터까지 연결하는 케이블 이렇게 두 개로 크게 구성이 돼 있었어요. 선도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센터 내에서는 분석기와 프린터가 있는데 24시간 돌아가면서 소련의 잠수함이나 선박이 내는 함정이 내는 신호를 24시간 분석을 하고 빅데이터를 생성을 해냈다고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해냈나? 1962년 신형 소련 핵 잠수함을 탐지한 것도 소서스 시스템이었고요.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에 소련에서 출항한 세 척의 소련 잠수함을 탐지, 추적하는 전과를 낸 것도 바로 이 시스템입니다. 1968년 소련의 찰리와 빅터급 잠수함을 최초로 탐지한 것도 소서스 시스템이고요. 하와이 인근에서 소련의 골프급 잠수함이 침몰을 했을 때 미국이 쉽게 빨리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도 소서스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일,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보트를 포함한 디젤 잠수함들이 맹활약하지만 동시에 짧은 자망 시간이라는 한계 역시 드러낸다. 이에 미 해군은 최초의 핵 추진 잠수함인 노틸러스호를 실전에 배치하여 세계를 놀라게 한다. 특히
영국의 핵추진 잠수함 콩커러는 아르헨티나의 순양함을 격침하면서 그 위력을 알린다. 한편 소련 해군 역시 핵추진 잠수함을 생산하자 미국은 해저 음향 감시 체계를 통해 대응에 나선다. 근데 또 현대 이 대잠전에서는 이 잠수함의 가장 무서운 적이 대잠 초계기가 아닐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럼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대잠 초계기는 어떤 무기 체계인가요? 예, 역사적으로 잠수함의 죽음의 사실은 초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 공격으로 잠수함을 침몰시킬 수도 있는데 초계기가 해당 지역에 초계를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잠수함은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 들어서는 초계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 관련 기술과 무기 체계도 연구가 되고 지금 뭐 전력화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유리한 것은 하늘에 떠 있는 초계기지 수중에 있는 잠수함이 아니다. 아직까지는. 네. 근데요, 핵 추진 잠수함도 축전지를 안 쓰고 바로 동력으로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디젤 잠수함은 축전 방식을 사용하니까 축전지를 모아놓고 프로펠러 안 돌리고 가만히 있으면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날 거 아니에요. 근데 핵 추진 잠수함은 축전 방식이 아니라 이걸 돌리고 핵 분열을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소리는 조금씩 계속 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펌프가 계속 돌아, 냉각 네, 펌프 네. 이런 거 돌아가고 원자로 돌아가니까 좀 시끄럽다 그런 얘기를 하죠. 80년대까지 그런 얘기가 통용됐는데 지금에는 핵잠수함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그 소음을 외부로 당할 차단해요. 또 외부에서 자기를 잡으려고 음파를 보내면 그 흡수해 버려요. 이런 기술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제가 2002년도에 림팩 다녀올 때 미국 잠수함으로 계속 오다가면서 훈련했어요. 참 잡기 힘들어요. 나도 잡기 힘들고 배들도 날 잡기 힘들고 그 정도로 수준이 향상됐는데 아직까지도 막 핵잠수함 시끄럽다. 뭐 시끄러우면 왜 미국이나 프랑스나 영국은 디젤 잠수함 더 없앴겠어요. 그걸 그 상쇄할 수 안에 있으니까 그렇지. 핵 연료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그 안은 방음 부스 안에 들어가 있군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현대적인 대잠 초계기가 전개가 된 것은 1960년대부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임무는 잠수함을 찾아내는 게 맞긴 맞는데 이 밖에도 수상 함정에 대해서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특수부대를 지원하고 탐색 구조 임무에도 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초계기가 세상에 존재하지만 가장 그럼 성공한 초계기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은 몇 가지 기종을 고르면 P3 오라이언 그리고 P8 포세이돈 동구권에서는 TU-142 대잠 초계기가 될 수 있어요. 이 중에서 P3 오라이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1961년부터 배치가 시작이 돼서 1990년에 생산이 종료될 때까지 무려 757기가 생산이 됐습니다. 각종 레이더와 자기 탐지 시스템, 소노부이 시스템 등의 탐지 장비를 가지고 있고요. 마크 46, 마크 54 경어레나 각종 폭내, 폭탄으로 적함을 공격을 할 수 있고요. 매버릭, 하푼, 스냅 ER 미사일을 운영할 수 있어서 다양한 작전에 운영이 가능합니다. 승무원은 12명이고요. 전투 행동 반경은 2,400km 정도고요. 참고로 우리 군도 P3C와 P3CK 총 16대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해군이 어떤 기록을 세웠는지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해군 P3 해상 초계기가 무사고 운영 20년을 기록했는데요. 거리로 환산하면 지구 둘레를 800차례 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2017년 3월 22일 한미연합 해상훈련 중에 러시아 해군의 킬로급 디젤 잠수함이 우리들이 훈련을 어떻게 하고 있나 염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미 해군 측에서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해군에게 P3CK를 출동시켜서 이들을 추적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경고를 하고 계속 추적을 해요. 무려 78시간 추적을 합니다. 결국 견디다 못해서 부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에 대해서는 미국이 미리 기뜸해졌고 그 적의 잠수함이 디젤이기 때문에 알아챈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70몇 시간 이상을 계속해서 추적해서 부상시킬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이죠.
원래 잠수함을 찾아내는데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음향을 감지하고 음파 탐지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초계기는 하늘에 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탐지를 합니까? 항공기에서 디젤 잠수함을 잡는 법은 눈으로 잡는 거, 그다음에 IR 적외선 카메라로 잡는 거, 그다음에 소노브이라고 있어요. 부위를 떨어뜨려 가지고 움직이는 일종의 소나죠. 그런 걸 떨어뜨려 가지고 잡는 방법, 또 뭐 매드라고 마그네틱 MAD, 어노멀리 디텍션 해가지고 실덩어리가 어느 부분에 있으면 자기장이 이렇게 북극으로 가다가 네, 휘어져요. 네, 네. 그런 걸 매드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잡을 수 있는데 디젤 잠수함하고 핵 잠수함하고 잡는 방법은 조금씩 틀리죠. 그러나 이제 통상적으로 핵 잠수함 같은 경우는 이제 소노브이가 제일 빨라요. 그래서 잠수함을 잡는 거는 디젤 잠수함이나 핵 잠수함이나 먼저 정보가 있어야 돼요. 아까 사막의 바늘찾기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뭐 지도를 보고 해도를 보고 있으면 여기 막으면 되겠네. 대잠전을 하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초크 포인트라고 해요. 초크 포인트. 대잠 길목. 잠수함이 지나가는 길목. 우리가 병목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 길을 반드시 지나갈 것이다. 예를 들면은 대한해협을 지나가면 거기에 딱 서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골라가지고 아까 태 기자님이 얘기한 대로 소서스를 설치하는 거예요. 거기 지나가면 반드시 지나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P3, PA 대잠 항공기가 쫙 지나가면 다 잡히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또 하나 정보 중에 어선이 잘 봐요.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 어선이 주워받아가 스노클로는 보거든. 저기 뭐 이상한 거 있다 그러면 신고해서 간다고. 어선하고 어망 되게 무서워한다고. 그래서 핵잠수함 같은 건 뭐 힘이 좋으니까 막 다 해치고 나갈 수 있는데 아무튼 하늘에서 볼 때는 일단 눈으로 잡고 소노브이로 잡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지만 P3가 그동안 우리 16대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P8이 들어왔어요. 이 P8은 뭐 공중에서 또 뭐 더 높은 12km 이상에서도 이렇게 서치를 해요. 거기는 장비가 탐지장이 발달됐기 때문에 P3보다 훨씬 먼 거리를 잡아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광범위하게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달되어 있고 그다음에 P3 같은 경우는 전술이 예를 들어가지고 어선에서 통보가 들어서 저쪽에 잠수함이 있습니다 알려주면은 그쪽으로 가서 맨 먼저 P3에서 수동 소나뷰를 한 서너 개 떨어뜨려요. 수동 소나뷰는 들어오는 신호만 잡거든. 그 신호 보고 알고리즘 해가지고 여기 뭐 있어 이상한 거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액티브 소나부이, 능동 소나부이를 떨어뜨려가지고 그때는 액티브 소나부이가 자기가 음파를 보내는 거예요. 음파를 보내가지고 그 신호를 항공기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단계가 있죠, 단계가. 그러니까 고정식 소서스에서 항공기가 운영하는 소나로 약간 변형이 된 거네요. 그렇죠. 소나부이는 움직이는 거지, 움직이는 거. 이제 전개할 수 있는 거지. 싣고 다니면서 떨어뜨리는 거. 근데 P3는 그래도 두 단계였는데 P8은 그냥 소나 하나만 떨어뜨리면 돼요. 그럼 소나가 자기가 먼저 가서 쫙 들어보고 수동 소나 역할을 하고 뭐 이상한 거 있다 그럼 자기가 능동시를 바로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단계가 줄어든 거죠. 그런 거. 그다음에 속력이 좀 빨라지고 저건 P3보다 P8이 훨씬 비싸요. 비싼 건 좋은 거예요. 원래 새 거는 더 비쌉니다. 네. 최신형. 그렇죠. 게다가 기체 크기도 커져서 승무원들의 환경도 훨씬 좋아졌다고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전 고도 자체가 높아요. 그래서 무려 9,100m 정도에서 무장을 투하할 수가 있습니다. 마크 24 어뢰를 9,100m에서 투하할 수 있으니까 P3에 비해서는 조금 안전한 고도에서 무장을 투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P3에 없던 기능이 P8에 몇 가지 더 들어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엘라즘이라고 부르는 무기체계가 있습니다. 장거리 대함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장거리 대함 미사일을 P8에서는 운영을 할 수 있게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다 성공을 한다면은 370km 거리가 떨어져 있는 해상 표적에 정확한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보유할 수 있고요. 또 보잉이 독자적으로 개발 중인 멀티 미션 포드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갖추게 되면은 정보 융합 및 전자전, 유무인 복합전 등의 능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어요.
그다음 대잠 초계기도 있지만은 대잠 헬기가 있어요. 이 대잠 헬기에서는 디핑 소나라는 게 있어요. 항공기 초계기에서는 소나불을 떨어뜨린다고 했잖아요. 네. 떨어뜨리 거기서부터 신호를 받아서 하는데 대잠 헬기는 디핑에는 담근다 그 말이거든. 네. 그 소나 그 센서를 물 위에 담가요. 그래 저공 비행하면서 호버링하면서 그걸 물 위에 담가요. 물에. 잠자리 예, 알려주지. 예. 그래서 그 음파 탐지를 해가지고 아. 그거를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게 있죠. 그걸 디핑 소나라고. 아. 그런 걸로 이제 잠수함을 이제 괴롭히죠. 그러니까 대잠 초계기, 대잠 헬기 음. 이런 거는 이제 좀 항공상에서 잠수함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 네, 싫어. 잠수함이 싫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이 수상 함정에도 대잠 미사일이 또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건 또 어떤 무기 체계인 거죠? 어떤 무기 체계냐면 기존의 잠수함을 공격하는 무기 체계를 보면 표적과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투사했었죠. 네. 그러면 우리 수상함이 표적과 좀 멀리 떨어져서 투사하고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뭔가 어떻게 만들면 되나 했더니 미사일에 어뢰를 탑재를 하자. 그러면 된다라고 그런 개념으로 개발된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미사일이 발사가 되면은 단분리가 되면서 이제 해당 상공까지 가면은 탄두부에 있던 어뢰가 떨어져서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떨어진 어뢰는 적의 잠수함 표적을 찾아서 추적을 하고 격침을 시키게 되는 그런 네.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 잠수함 몇 킬로미터 이내 반경에 탕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스스로 음파를 그렇지, 쏴서 자기가. 저기 있네 하고서는 찾아가는 네. 거. 아. 지난 시간 우리 문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천안함 피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그 거대한 군함을 두 쪽을 낼 수 있는 무기 체계는 단 하나 어뢰밖에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하셨거든요.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또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잠수함 작전은 은밀한 작전이잖아. 쥐도새도 모르게 하고 시치미를 때도 몰라요. 그리고 분명히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안 했다 하면은 끝까지 추적할 수가 없어. 물 아래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2010년이라 하면 바야흐로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정권이 이양되는 시기고 어수선할 때예요. 그런 시기에 정권 교체에서 뭔가 보여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계속 NLL 근해에서 계속 교전을 해도 번번이 깨지거든. 우리는 막 자동 장치로 드륵 쏴버리는데 걔들 눈으로 보고 쓰는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NLL을 도발해도 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함정으로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통신 감청을 하잖아요. 다 듣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 도발을 할 것이다 예측을 했는데 이 북한에서 이번엔 잠수함을 이용해서 한번 하자 이런 기미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경비하다가 파도가 2m, 3m 치면은 힘들잖아요. 승조원들. 그래서 백령도 쪽으로 들어간다고. 백령도 왜 백령도 서남 쪽에 있었느냐 하면은 거기는 파도가 적고 그다음에 쟤들 혹시 미사일로 쏠지 모르니까 방어막으로 이렇게 한 거라고. 그런 거를 다 통신 감청 저쪽도 하거든. 그래 다 계획을 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야 우리가 경계를 그렇게 소홀히 했어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때는 쉬러 들어간 거니까 거기 방어막도 있고 그리고 승조원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가 멀미하는 사람도 많고 우리가 경비를 하다가 뭐 자연히 뭐 우리를 막으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파도가 높으면 어쩔 수 없는 거니고. 그다음에 서해 같은 경우는 대잠전 소나 작동하고 우리가 아주 강하게 경계를 해도 주변 잡음이 엄청 많아요. 파도 소리가 높고 조류가 세고 그렇기 때문에 음파 탐지 기능이 떨어져요. 우리가 잠수함이 내릴 줄 어떻게 알았느냐고. 그 거의 뭐 그런 건 신경도 안 썼죠. 그런 사이 와서 격침을 시키고 갔고 어떤 사람들 지금도 뭐 우리 미국 잠수함이 했다, 뭐 이스라엘 잠수함이 했다. 나 이해를 못하겠어. 미국 잠수함은 19,000톤 뭐 작은 게 10,000톤 정도 돼요. 이런 잠수함은 그 40m 그 수심에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가면 좌초되는데 마스가 다 나와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 직위 해제. 왜 그런 일을 하냐고. 이스라엘 잠수함이 머리 여기까지 와요. 그다음에 좌초됐다. 뭐 바위에 얹혀서 좌초되면 그 부분만 깨져요. 배가 두둥강 날 수가 없어. 그다음에 기류에 얹혔다. 기류에 얹혀도 부딪히는 부분만 깨지는 거예요. 기류로 해서 함정의 정중앙을 그렇게 깨지게 수는 아무리 연습해도 안 돼. 기류를 갖다 해도. 그래서 잠수함 승조원들은 밥 먹고 하는 일이 어떻게
군함의 중앙에 1m 하부를 통과시킬 것이냐 어류를 1m 하부를 통과시켜야 그 폭발력이 커요. 가스 구체가 팍 들어올린다고 배를 엄청난. 내려오면서 가스가 다 빠지면은 깨지면서 딱 끊어진단 말이죠. 그런 걸 해가지고 결국 천안함을 격침시켰고 잠수함 작전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낭설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북한 차원에서 북한 입장에서 보면 아주 잠수함 작전 성공적으로 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로 할 때는 천인공노한 짓이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말이죠. 평상시에. 이때 당시가 참 많은 국민들이 참 가슴 아파했었죠. 그럼요. 예.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북의 잠수함이 뭐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물 잠수함이다. 저건 뭐 쓸모 없다라고 해도 벌써 다 침투가 끝난 상태에서 정보를 다 가지고 그러니까 뭐 공격각 다 재고 심도까지 다 잰 다음에 어뢰를 발사하면은 지금 우리 군함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군함도 그렇게 대비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로 우리도 다시 한번 경각심을 좀 느끼고 대잠전에 대한 투자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금 느꼈을 것 같은데 이 이후에 우리가 어떤 좀 대책을 마련했죠? 예, 일단 천안함은 1200톤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탐기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약간 구형이고 그 능력도 한계치도 좀 있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한반도 인근 바다를 보면은 대부분 한류와 난류가 섞이면서 음탐기의 어뢰 탐지 능력이 제 힘을 발휘되는 그런 지형은 아니에요. 그래서 천안함 피격 이후에 대잠 능력이 떨어지는 구형 초기함과 구형 호위함들을 도태시키고 있고요. 이 함정을 대처하기 위해서 FFX 배치 1, 2, 3, 4 호위함을 계속 건조 중에 있습니다. FFX는 기본적으로 2,500톤급의 이 함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형 초기함이나 호위함에 비해서 톤수가 월등히 늘어났고 능력도 그만큼 늘어났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요, 지금 북한의 잠수함의 성능은 어느 정도까지인가요? 북한은 우리보다 잠수함을 30년 먼저 가졌다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소련 기술, 소련으로부터 인수를 받았고 중국으로부터 인수를 받았고 그 기술을 베이스로 해서 자기가 독자적으로 만들어냈고 근데 북한은 사실 인프라가 없잖아요. 산업 인프라가. 그래서 숫자적으로는 많아요. 지금 뭐 2022, 23년 제인스 파이팅십, 제인 영감에 보면은 한 76척 정도 있어요. 그리고 숫자적으로는 세계 1등. 근데 핵잠수함은 없죠. 그래서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개전 초에 미국의 항공모함 4개가 와서 초기에 폭격을 해버린다고. 그럼 두렵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물속에 숨겨놓은 게 SLBM이에요. 그런데 SLBM은 원래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야 제격이에요. 그런데 핵추진 잠수함 만들려고 2010년부터 계속 징후가 있었어요. 뭐 핵추진 잠수함 만든 사람은 동상을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 근데 그거 은밀히 진행됐는데 2020년대에 그냥 들어오면서 막 계속 국제 제재, 그다음에 수해에, 그다음에 뭐 전염병에 엄청 힘들었잖아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다 막혀 있으니까 국제 제재 때문에. 그래서 계속 말로만 핵잠 만들어 2021년도에 핵잠수함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어요. 2021년 당대 1월 달에 당대 8차 대회에서 김정은이 선언했어요. 근데 10월 달쯤 되니까 핵잠수함 설계 건조에 참여한 놈을 다 징계매겠다 이런 첩보가 있었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도가 잘 안 나가. 원자력 잠수함 만들려면은 핵잠수함 만들려면은 원자로를 만들 수 있느냐, 그다음에 잠수함 만들 수 있는 두 가지 기술이 키 팩터인데 이것이 다 지금 불안한 거예요. 잠수함 만들 수 있는데 원자로 만드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2019년에 김정은이가 뭐 잠수함에 시찰 들으면서 바양도 가가지고 시찰 들으면서 전략 잠수함 만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붙였는데 그 잠수함 보니까 옆에가 찌그러져 있어. 새로 건조한다는 배가. 이상하다. 세배는 말끔해야 되는데 찌그러져 있고. 와서 보니까 인수 거부하지 그러면. 그래가지고 저거 이상하다 하면서 로미오급 잠수함 보여준 거 아니냐 했는데 작년 9월 6일 날 김군옥 잠수함을 보여줬잖아요. 김군옥 잠수함. 네. 그러면서 전술핵 공격 잠수함 그랬어. 전술핵 공격 잠수함.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첫 전술핵 공격 잠수함 제841호가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 관하 해당 수중함 전대에 이관되고 김군옥 용호로 명명됐습니다. 김군옥 용함 저 실체가 바로 지난 해군전에 언급한 바 있는 우리 해군의 기존 중형 잠수함들을 공격형으로 개조하려는 전술 핵 잠수함의 표준형입니다. 모든 중형 잠수함들을 공격형으로 전환시키는 공정을 급속히 추진함으로써 그야말로 일거의 기존 잠수함들이 핵 잠수함화를 실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서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더 큰 박차를 가하여 우리 해군을 조국과 인민의 안녕은 물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할 수 있는 세계적인 해양 당국의 군종 집단으로 강화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안 방어와 해상 경기 핵 잠수함을 못 만들었어도 디젤 잠수함을 개조해가지고 거기다 일단 집어내라. 지금 SLBM을 북극성 1형, 3형, 4형, 5형 다 미니 SLBM 만들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만들어 집어넣어. 그러니까 막 다그치니까 그러면 디젤 잠수함 2,000톤, 1,800톤짜리 있는 거를 개조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8m, 9m, 10m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섹션 하나 들렸어요. 거기다가 전술 그 핵무기를 10발을 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전술의 공격 잠수함이라는 거 있지도 없어요. 원래 혼자 만들어낸 거. 그거 만들어가지고 지금 9월 6일 날 시운전을 시작했는데 진수하면 이제 배를 만들어가지고 다 띄우는 물에 처음으로 띄우는 건데 그렇게 하면 1년이나 1년 반 정도 걸려요. 통상. 뭐 1년 정도면 우리 같은 경우는 다 시운전 끝나고 뭐 자망 시험, 물 새는가 안 새는가, 그다음에 뭐 속력 시험도 하고 소음 얼마다 이거 다 검증을 해야 돼요. 그다음 마지막에 무기를 쏴봐야 돼.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해군에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인도했다는 소식이 아직 없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러시아하고 똘똘 뭉치고 있잖아요. 군사 뭐 동맹을 맺어가지고. 네. 그래서 기술 제휴를 받을 것이고, 그다음에 핵잠수함 만들기 전에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게 전술핵 공격 잠수함 김군옥함을 지금 뭐 1,800톤짜리 20척 정도 있는데 그걸 다 하면은 거기 SLBM 미니 SLBM 집어넣어도 한 200발 되잖아요. 위협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우리 앞으로 해군이 좀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 예, 뭐 지금 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우수한 탐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형 함정들도 계속 진수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은 성능의 음탄기도 계속 개발하고 있고요. 대잠 헬기도 최신형 그리고 성능이 좋은 헬기들을 배치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잠수함을 추적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잠수함이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 즉 핵 추진 잠수함을 가져야 되는 시기가 우리가 꼭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주변의 위협과 북의 위협 때문에 어느 정도 다가온 거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도 있게 토론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잠수함은 비대칭 전력으로 개발해서 지금 성공 가도를 달려왔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냉전 시에 계속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추적 감시했던 것 같이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은 물속에서 추적 감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하루빨리 핵 추진 잠수함 만들어가지고 추적 감시를 해야 되고, 그거와 더불어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항공기 P3, P8 같은 걸 해서 주도 면밀하게 감시해야 되고, 특히 우리가 최근에 이제 성능 요소한 사 위성 같은 걸 쏘아왔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그거를 잘 네트워크 잘 형성해서 구성해서 매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북한은 사실 우리보다 함정 척수는 많아도 열악해요. 우리가 압도적인 성능으로, 그다음에 한미 연합전력은 세계 최강이기 때문에 특히 감시 정찰 자산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요. 유럽도 못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뚫어지게 쳐다보고 여차하면 우리가 봉쇄할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대잠 작전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일단 북한 잠수함이 아무리 성능이 열악해도 물속에 들어가면 찾기가 힘들어요. 그게 잠수함 전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력만 잘 운용하면은 압도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뚫리지 않는 매 눈으로 쳐다본다면 그런 것쯤은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은 다음 이 시간에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